영상 시작과 동시에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초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약 900km를 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확인한 사안이며 현재도 한미 군사 당국이 세부 재원을 공동 분석 중입니다. 이 발사가 특별한 이유는 기술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시점 때문입니다. 발사가 이뤄진 날은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바로 그날이었고 곧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교 일정과 정확히 겹친 무력 시위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늘 그래왔듯 존재감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는 단순히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주변국 모두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만 앉아있지 않다. 언제든 군사적 선택지를 꺼낼 수 있다는 과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 정세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둘러싼 강경한 발표가 이어졌고 반미 성향 국가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형성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체제 안전에 대한 불안과 경고가 동시에 섞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동북아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시점에 각국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공군력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지상도 해상도 모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방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분야가 바로 전투기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대에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가 국가안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값싼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체계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비 확장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다음 세대 공군 전력을 주도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중심에 이제 한국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위협 분석을 넘어갑니다. 왜 인도가 움직이고 있는지, 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판이 열립니다. 이제 시선을 인도로 옮겨야 합니다. 현재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하게 국방 자립을 추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무기 도입 기준을 바꾸는 핵심 원칙이 됐습니다. 이제 인도는 완성품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전받고 현지에서 생산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유지하고 개량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탈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마주한 가장 큰 고민은 공군 전력 공백입니다. 현재 인도 공군은 노후 기체 퇴역 속도에 비해 신규 전투기 도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 약 30대로는 광대한 국토와 중국, 파키스탄 두 방향을 동시에 억제하기 어렵다는 내부 평가가 이미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 국방부와 공군은 최소 200기 이상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기 보강이 아니라 세대 교체 수준의 결정입니다. 문제는 선택지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과 운용 조건, 그리고 정치적 제약이 큽니다. 프랑스나 유럽 기체 역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주요 공급국이었지만 최근 국제 정세와 기술 신뢰성 문제로 인해 인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가격, 성능, 운용 효율, 기술 이전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체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인도 방산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무기를 실제로 도입해 운용했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고산지대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했고 정비체계와 부품 공급이 계획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인도군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무기 성능 평가를 넘어 신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최근 인도 공군 수뇌부의 한국 방문이 주목받은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방산업계와 외신에서는 인도가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에
한국 기체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식을 한국보다 중국 언론이 먼저 대대적으로 다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먼저 반응했다는 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가 어떤 전투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경 지역의 공중 전력 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단기 분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힘의 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새로운 공군 전력을 확보하는 움직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인도가 단순 수입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전제로 움직일 경우 그 파급력은 훨씬 커집니다. 이는 인도의 군사 역량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인도는 단순히 어떤 전투기가 좋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방산협력은 더 이상 무기거래가 아니라 전략동맹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술 이전 경험 실전 운용 검증,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파트너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인도의 현실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인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투기는 바로 KF-21입니다. 이 기체는 처음부터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균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바로 이 설계 철학이 지금 인도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인도가 원하는 전투기는 단순히 스펙이 높은 기체가 아닙니다. 넓은 국토를 커버할 수 있는 작전 반경 유지 관리가 쉬운 구조,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도입이 가능한 가격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KF-21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사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운용 효율 정비 체계 확장성에서 모두 평균 이상을 확보한 전투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도 공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운용 현실성입니다. 고온 다습한 지역과 고산지대, 혹한 환경이 공존하는 인도에서는 기체 성능만큼이나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실제 운용 환경을 기준으로 개발됐고, 이는 혹독한 기후와 높은 출격률을 전제로 한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보면 이 조건은 매우 중요한 신뢰 요소입니다. 전투기는 보여주기용 무기가 아니라 매일 띄워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단계적 발전 구조입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블록 개념을 적용해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도입국 입장에서 큰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완성형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도입 이후 자국의 요구에 맞춰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처럼 장기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는 이 구조가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장 운용 능력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KF-21은 단순히 미사일을 매다는 전투기가 아니라 다양한 공대공 공대지 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무기에 종속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국산 무기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구조입니다. 인도는 바로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국 미사일과 향후 개발될 무기를 전투기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순 구매를 넘어 산업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KF-21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가 KF-21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전투기 몇 대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량과 현지 생산을 통해 됩니다. 인도의 항공 전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경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KF-21을 단순한 수출 기체가 아니라 전략적 변수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인도는 값비싼 완성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를 찾고 있고, 한국은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험과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전투기에 어떤 무기가 결합되는가입니다. 전투기의 진짜 힘은 기체가 아니라 무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KF-21과 함께 움직이는 무장체계, 그리고 그것이 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전투기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의 사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도가 왜 한국 방산을 신뢰하기 시작했는지, 그 결정적 계기입니다.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포병 장비가 아니라
한국과 인도 방산 협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인도는 K9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실전 환경에서 대규모로 운용했고 그 결과는 인도군 내부 평가에서 매우 명확하게 남았습니다. 인도가 K9을 도입했을 당시 환경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산지대 혹한 지역과 고온 건조한 사막 환경이 동시에 요구되는 조건이었고 기존 운용 장비들조차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K9은 이 환경에서 기대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포를 쏘는데 그치지 않고 정비체계와 부품 공급 운용 매뉴얼까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무기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전력이 됩니다. 이 경험은 인도군의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K9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이는 단순한 수량 증가가 아니라 신뢰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 모델이 함께 작동했다는 점은 인도 정부가 강조하는 자립 국방 정책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뢰가 포병 분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방산 협력을 항상 다음 단계로 확장해왔습니다. 하나의 무기가 검증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복잡하고 핵심적인 전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K9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포병 무기에서 검증된 파트너라면 공군 전력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9은 이미 인도 중국 접경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며 중국 언론의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더 이상 중립적인 상업 제품이 아니라 실제 안보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인식은 곧바로 전투기 문제로 이어집니다. 포병에서 검증된 협력 모델이 공군 전력으로 확장될 경우 그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 KF-21은 갑자기 등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미 신뢰를 쌓은 파트너와 함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연속된 결정의 일부입니다. 이 지점에서 방산협력은 무기 성능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전투기에 결합되는 무기체계입니다. KF-21이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전략적 억지수단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KF-21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기체에서 시작되지만 전장에서의 KF-21이 국제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잘 날아가는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림을 처음부터 함께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무장체계 국산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전투기를 수입해 쓰던 시대에는 외국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국 전투기에 자국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등장한 것이 국산 공대공 공대지 유도 무기들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진행돼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고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단순히 하늘을 장악하는 개념을 넘어 상대의 핵심 시설을 얼마나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로 확장됐습니다. KF-21은 이 요구에 맞춰 설계 단계부터 정밀 유도 무기와의 연동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습니다. 여러 고도와 속도 조건에서 무장이 안정적으로 분리되고 유도되는 시험이 이미 진행됐고 이는 실전 투입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거리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무기는 반드시 생존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고도와 경로를 유연하게 바꾸고 복잡한 방공망을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어야 전장 가치가 생깁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설계됐고 지하 깊숙한 시설을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전략시설 무력화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이 무기가 KF-21과 결합될 경우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바깥에서 발사하고 조종사의 위험 노출 없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공격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상대가 쉽게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중국이 KF-21과 국산 장거리 유도무기 결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성능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이런 무장 플랫폼을 확보할 경우 국경 지역에서의 공중 전력 균형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억제와 대응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이제 흐름은 명확합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무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어느 나라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안보 지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한국 방산 전체의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그 결론으로 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KF-21 전투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가 어떤 단계로 들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과거 한국 방산은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되곤 했습니다. 값이 싸고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무기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지상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복합 전력 체계를 동시에 제안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조기 전력화와 실전 검증입니다. 개발만 오래 끌다가 실전에 늦게 투입되는 무기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개발 일정과 실전 배치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KF-21 역시 시험 비행과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동시에 양산과 운용을 염두에 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 요소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 환경도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했고 무기 도입 기준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최고 성능보다 실제로 언제 얼마나 빨리 투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조건에서 한국 방산은 경쟁력을 갖습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과 대기 중인 사업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이 변화가 결코 작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중국은 KF-21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동시에 그 잠재력을 경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개량 가능성과 무장 통합 능력에 대해서는 쉽게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중국 입장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인도 시장은 이 모든 흐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장기 협력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파급력은 전투기 몇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단기 판매를 넘어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의 선택은 주변국뿐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KF-21은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무장체계 지상, 무기, 해양 전력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 방산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판은 열렸고 다음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앞으로의 결정에 달려